안녕하세요. 페미니즘의 민낯 심포지엄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유엔을 통한 페미니즘의 전 지구적 확산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은 3부 우리나라에 깊게 스며든 페미니즘 파트를 통해 우리나라에 침투한 페미니즘의 제도화와 법제의 과정,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문제들을 면밀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나라 페미니즘은 여성주의 운동, 여성정책, 그리고 페미니즘 이론이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여성 관련 국가정책의 방향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서로 상생하는 구조로 조직적이고 치밀한 작업이 이루어진 결과 페미니즘은 매우 짧은 기간에 모든 영역에 깊숙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 작업 과정은 이러합니다. 첫 번째, 학문으로서 페미니즘은 여성의 억압이 무조건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이는 가부장적 사회 구조에 인한 것이라는 분석을 통해 성차별적 현상을 이론화합니다. 두 번째, 이러한 원인 분석 및 진단을 바탕으로 구조 변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현실화시키는 작업에 착수합니다. 세 번째, 여성기구는 제시된 대안들을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론을 제도적으로 실현시킵니다. 이런 구조적인 작업 과정을 통해 페미니즘 이론가들과 여성 활동가들이 제도권 영역으로 본격적으로 진입하게 되었고, 여성주의적 관점이 국가의 운영과 국가 정책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페모크라트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시기별 페미니즘의 제도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1980년대에는 제2정무장관실 신설, 1990년대에는 여성발전기본법 제정, 2000년대에는 여성부 출범 등 연도별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주의 깊게 기억해야 할 것은 1995년 북경에서 열린 UN 4차 세계 여성대회입니다. 우리나라 여성정책은 1980년대에서 90년대에 여성을 복지수의 대상으로 보고 여성과 가족 대상 복지정책 위주로 이루어졌다면 2000년대 이후 구조적 성별 위계를 철폐하기 위한 젠더 정책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성 정책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다 준 것이 앞서 언급된 1995년 북경 제4차 세계 여성대회입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1994년 UN 카이로 인구개발회의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 두 대회의 공통점은 페미니스트들이 장악한 회의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의 페미니즘을 조직적으로 확산시키게 된 중요한 대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994 인구개발회의는 재생산권의 개념이 공식적으로 등장한 회의입니다. 낙태를 자유의 권리라고 선언하고 재생산권 성교육 필요성을 언급하며 포괄적 성교육의 도입을 명시했습니다. 다음 1995 세계 여성대회는 재생산권과 함께 성적 자기결정권을 여성의 인권으로 둔갑시켰을 뿐 아니라 젠더 용어를 회원국들에게 공식적 사용을 권고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시기를 기점으로 페미니즘이 정책 속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5년 북경 세계 여성대회 참석 이후 여성발전기본법 제정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여성정책을 정비하기 시작했고 2000년대 이후 유엔이 결의한 성주류화 전략을 여과 없이 수용하면서 국제사회의 흐름과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여성발전기본법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하면서 성주류화의 법체계를 정비했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의 개정 목적 중 하나는 성주류화를 정책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법체계를 정비하여 궁극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성평등기본법 제3장 제1절 제14조부터 19조에 성주류화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성주류화 조치 규정을 체계화하였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에 나타난 성주류화 전략 실행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제14조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따라 성평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및 평가합니다. 두 번째, 이를 바탕으로 성별로 구분한 통계인 제17조 성인지 통계를 산출해서 관련 기관에 보급하게 됩니다. 즉, 성별 영향 분석 평가와 성인지 통계는 여성이 사회 구조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및 사업 등이 얼마나 여성에게 불평등하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수치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통계를 참고하여 예산에 따라 남성과 여성에게 동등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16조 성인지 예산을 실시합니다. 제16조 성인지 예산제도는 2010년 195개 사업을 대상으로 7조 5천억 원 규모로 시작되어 2021년 현재는 304개 사업에 35조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는 공무원과 학교의 성인지 감수성을 형상시키기 위한 성인지 인지교육 연구 및 강사 양성을 담당합니다. 이렇게 성주류화 실현을 위한 도구를 유기적으로 실행시킬 때 비로소 그들이 목표하는 실질적 양성평등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페미니스트들이 성주류화 전략을 실행시키는 과정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그중에 세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북경 세계 여성대회에서 성주류화 전략의 일환으로 등장한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용어의 모호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들이 말하는 성인지란 남녀의 차이가 아닌 차별과 고정관념을 인지하라는 매우 성차별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사회 형상을 남녀 차별의 시각으로 접근하고 여성에게 피해의식을 주입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뿐만 아니라 감수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감정이기 때문에 모호하고 확립된 기준이 없어 차별과 불평등을 감지하는 판단 근거로 사용되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성주류화 전략의 두 번째 문제점은 사회 모든 현상을 남녀 차별의 시각으로 접근한다는 것입니다. 성주류화 실현을 위한 첫 번째 도구인 성별 영향평가는 사회 모든 영역을 남녀 차별의 시각으로 분석하고 연구하고 데이터화합니다. 또한 남녀의 완전한 평등을 명목으로 개인의 능력보다는 성별을 기준으로 여성 할당제를 강요함으로써 기회의 평등이 아닌 기계적이고 절대적인 평등을 조정합니다. 결국 남녀의 타고난 차이와 특성을 무시하고 여성에게 특별한 혜택을 더 주거나 더 배려해 줌으로써 결과적이고 실질적인 양성평등에 도달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인지 예산 사용의 부적절성과 실효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2008년 성인지 예산의 취지는 편성 과정에서 양성평등 관점을 적용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성차별 없이 국가 재원의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인지 예산 제도는 국가 예산이 특정 성별에 쏠리는 정책을 보완하거나 양성평등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문제는 성인지 예산 제도가 시행된 2010년부터 2021년까지 투입된 수백 조에 달하는 성인지 예산의 상당 부분이 부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 부처들은 성인지 예산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부적절한 사업을 포함시키거나 성평등과 무관한 사업도 수혜 대상자를 성별로 나눠 보기에 성인지 예산으로 전환시키는 등 예산이 엉터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페미니스트들이 주장하는 사회에 만연한 성차별을 타파하기 위한 일환으로 성인지 예산의 일부가 공공기관과 학교에서의 성인지 교육으로 편성되어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로 2021년 봄 모든 유치원생과 예비 교사들에게도 성인지 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상당한 예산을 쏟고 있습니다. 성인지 교육의 목표는 실질적 양성평등의 실현이지만 실제로 가르치는 내용은 성별 불평등, 성차별, 성별 고정관념 등에 초점을 맞춰 오히려 성차별에 대한 인식만 높임으로써 성별 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편협한 접근은 결코 남녀를 양성평등한 관계로 만들어줄 수 없으며 성별 갈등 구도만 더욱 강화시키는 것임을 우리는 바르게 인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페미니즘의 제도화와 법제의 과정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문제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나라의 법 속에 스며든 페미니즘을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